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기존에 뭐 미국이 달러의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주식 시장이나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저희 그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인 제가 카페 회원들한테는 오래전부터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하고 탄생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탄생하고 그 달러의 파워에 대해서 꾸준히 이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신규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기존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마 어디에서도 음, 달러에 대한 이런 정의를 안 해줬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달러의 상승, 하락, 이 그 주기적인 거는 봤지만 그래도 이제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으며 지금 그 파워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달러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달러 강세가 어, 이어가면서 자주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는 음, 브렌트 우주 협약 1944년이죠. 이때 미국이 금 보유량이 세계의 70% 이상을 보유함에 따라서 이를 이제 바탕으로 세계 이제 고용화폐인 기축통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금태환이라고 해서 1달러를 발행해 가지고 보면 1달러의 요 밑에 이게 뭐 31달러인가 32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내어주겠다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축통화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때 또 시대적인 배경이 1945년 우리나라 이제 해방도 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재정이 어려워진 각 나라들이 뭐 경제적인 방향성 모색을 못하고 있었죠. 정말 이때는 미국으로서는 기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만 본토에 대한, 물론 이제 진주만이나 이런 하와이 쪽에 문제는 일본군과의 이 잘잘한 전쟁은 있었지만은 본토를 직접적으로 폭격한 나라가 없고 피해를 보지 않았고, 또 최고의 제조 국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 1930년 공황 이후에 많은 재고가 쌓이고 있는 그런 공장을 군수 물품 공장으로 만들어서 이 제조가 된 걸 유럽에다 팔아가지고 전쟁을 어, 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금과 식량을 제공하면서 이 교환이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총 무기와 자재를 가지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엄청 싸움을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후에 재정이 어려워진 각 나라는 이 체제를 통해 가지고 국제 통화가 안정이 되고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통화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달러가 이때부터 기회다 하고 35개국이 이 협정에 동의를 하고, 달러는 이때부터 이 무역 거래나 상거래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화폐가 되는 기축 통화로 자리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달러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서적이나 또 인터넷 자료들에서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씩 제가 좀 생략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 달러 발행이 늘어남으로써 이 금태한제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게 나오는데, 이 달러가 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1971년에 닉슨의 금본위제도 폐지 선언을 하는데, 이때 이 부분에 이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야, 니네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면 어떡하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그 기축통화로만 유지하고 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를 해버려요.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만 오히려 금도 주는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거는 어마어마한 경제력도 있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1등이었기, 말 그대로 일진이고 짱이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 니들 달러가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찍었는데 이거 달러 다 바꿔달라 그러면은 금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 금 안 줘. 그거 없어. 근본이 돼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이 미국의 전략이란 걸 알 수 있냐면, 이걸 몰랐다 그러면 계속 어 근본이 제도를 유지를 하고 갔겠죠. 근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거 우리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냥 뭐 무역하는데 달러만 써. 우리 금은 안 주겠어.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대부분 이제 1956년도에 수에즈 운하 전쟁, 그리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패했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달러를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사실이,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패배를 주고 세계 기축 통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금본위 제도가 1971년도에, 물론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전쟁을 하면서 달러를 꾸준히 풀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제 간 신용화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달러가 완전한 기축 통화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부분, 어마무시한 달러로 이제 소비만 하고 제조업들은 이때부터 서서히 글로벌로 이제 나가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미국은 이때부터 달러로 모든 물품들을 수입을 하고 달러를 발행해서 소비 국가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위 제도 폐지 후에 달러가 이제 대부분 타국 통화하고 1대1 비율이었으나,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풍부한 달러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국이 원하는 일이었죠. 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미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이때까지만 해도 제조에 관련된 물건들이 싸게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도 하고 달러를 글로벌에 발행을 해가지고 이 발행된 걸로 물건을 사게 하고, 다시 또 미국은 또 소비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에 있는 수입품들을 많이 사고, 이때 관영에서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의 기름을 미국이 사주면서 미국은 그 많은 기름을 사용을 하지도 않고 이 달러를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용이 주도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달러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중동이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유가가 아주 폭등을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뭐 우려보다는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는 큰 문제가 이제 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뭔가 미국에서 또 어떤 조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달러를 필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제일 처음 맞이하는 그 달러가 세계 경제를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세계 경제 위기의 반복으로 달러 발행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의 세계 경제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달러, 그러니까 환율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달러가 발행이 돼 있고 모든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미국에서 경제 제재라는 거는 이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이 경제 위기를 겪고 대부분 부도가 나거나 국민들이 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 자체 정권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발된 달러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한동안은 이제 기축 통화 달러가 정말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있느냐, 저렇게 재정 적자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자, 이럴 때마다 경제 위기를 일으켜 가지고 달러에 대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지금 세계 경제 역사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 유럽의 유로화가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에서 보기 좋게 유럽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2008년도, 9년도 정도 되겠네요. 9년도에 제가 이거 어디 강의를 하면서 만든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자료들은 아마 2009년도 정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마무리되고 2009년도에 이제 주식이 또 올라간다고 강의를 하면서 해줬던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뒤에 나오는 자료들은 이거 되게 오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달러를 보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그 이해하고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당분간 기축 통화라는 거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2009년도 정도에 이게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기축 달러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중국에서도 뭐 북경대학교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강의를 할 때 달러 휴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나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준 상황입니다. 자, 빅리치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제가 2000년도 초부터 경제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달러라고 그랬죠. 이 달러를 중심적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자, 세계 금융기구 지분을 다량 보유한 미국, 세계 금융 기득권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 파워를 가시하고 있는 미국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 비율, 그리고 각국 달러 보유와 미국 채권 보유의 과다, 그리고 세계 금을 최다로 많이 보유한 1국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 GDP가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달러가 계속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분간 이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제일 먼저 세계금융기구 지분 다양 보유로 세계 금융 기득권 파워를 유지한다. 이거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좀 작게 보이는데요.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브렌트 우주 협정의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이 됐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고, 미국이 금이 70%를 보유한 상태에서 달러가 그 이제 기축통화가 되고 조정이 가능한 이제 그 고정 환율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인출권은 이 IMF의 SDR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IMF가 생기고 IBRD 국제부흥개발 세계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ITO,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이 기구도 브렌트 우주 협정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1944년 주요 강대국들이 브렌트 우주에서 모여 전후 세계 경제 부흥에 대한 회의를 한 결과 이 IMF하고 그 다음에 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를 설립을 하고, 이것도 물론 다 미국이 뒤에서 조절을 했겠죠. 그리고 향후에 미국은 마샬 플랜이라고 하여 가지고 유럽 부흥 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유럽 은행까지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잘 안 보여 가지고 제가 요건 조금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1번 타이틀에서 봤듯이 미국이 세계 금융기구 이 지분율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가 판을 벌리려면, 세계의 판을 벌리려면 판을 주도할 수 있는 틀을 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IMF 그리고 세계은행 그리고 제3세계를 도와주는 국제금융공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럽 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인데, 아니 이거는 이제 나이지리아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미국이 6.36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를 제일 건드리질 않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꼭 똘마니 나라가 하나씩 꼭 여기 붙어요. 2등으로.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이 재밌는 게, 아니 일본이 아시아 국가인데 왜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그 8.61%씩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IMF에 들어가 가지고 6.02로 왜 유럽 나라들을 제끼고 2위야. 그리고 세계은행 의결권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무역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지위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판이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을 자꾸 똘마니로 데리고 다니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개발은행을 본따 가지고 중국에서 이와 유사한 은행을 만들었었죠. 자, 이제 이 은행을 만든 이유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 금융기구를 앞세워 가지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켜가는 걸 보고 중국도 따라가 보겠다고 만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IMF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도 IMF를 맞았지만은 이 IMF에서 돈을 빌리거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인데, 이 IMF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15% 이하에서 반대를 하면은 지분의 15% 이하를 가진, 그러니까 뭐 지분의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결이 나왔을 때 15%의 반대가 나오면 그 의결은 절대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고 하는 게 IMF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이나 다른 쪽들도 어떤
액션을 다 취해 놨겠죠. 판을 그렇게 벌려 놨겠죠. 그래서 이 세계 금융기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틀이 깨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위안화가 미국의 뭐 달러를 위협한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이 세계 판이 세계 금융기구의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고 뭐 하고 이 디지털 위안화를 아직도 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미 이런 그 세계 금융 기구에서는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하고 무역 거래 자체가 달러로 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든지 이 미국에서 금융 제재 즉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면 어느 은행이든지 이 달러에 대한 결제가 안 되면은 무역 자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역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자, 인보이스나, 그 다음에 이제 LC 개설을 하러 은행에 가면 이 모든 결제 수단이 달러로 돼 있는데 다른 통화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거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은행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LC나 인보이스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게 중국 마음대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뭘 하고 아니 어느 은행들이 이런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가지고 이런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어요. 미국에서 제재가 가고 이런 모든 금융기구들이 세계 금융기구들이 우리는 뭐 디지털 위안화 이거 거래 안 돼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면은 살아남을 은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절대 모르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고 그 디지털 위안화는 뭐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지급의 수단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한두 건 정도나 몇 건 정도는 일어나겠죠. 그러나 서로 불편해 가지고 이 일은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는 화폐로서밖에 그 돈, 지금 지급하는 화폐나 뭐 신용카드 정도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지급 수단으로밖에는 취급이 안 되고 아마 이 자체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을 앞세워 가지고 리브라라는 그 통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미국은 준비된 상황에서 기축 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세계 금융기구 이게 전 세계의 달러를 주고받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 기구예요. 거기서 미국이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 국제금융공사는 23%나 돼요. 세계은행도 15%. 거의 이 15% 정도 지분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달러에 대해서 누가 도전을 하려면은 이 세계 금융기구에 대한 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미 판을 다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은 처음부터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마어마한 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틀을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그래서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걸 되짚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금융기구의 기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이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달러가 이렇구나, 달러가 기축통화가 정말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힘이라도 있으면은
아예 그냥 한번 밀어붙여 볼 텐데, 이 1위하고 2위하고의 군사력은 거의 성인하고 한 5살 먹은 어린이 정도의 이 파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함부로 미국을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함부로 덤비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쭉 가다가 어이구 우리나라도 12위권에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북한이 2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지기만 해도 우리가 조금은 어, 굉장히 좀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 공교롭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터키가 있죠. 이 터키는 지금 10인데 만약에 요번에 이제 브라질도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정말 힘도 있어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좀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달러에 대해서 도전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약하지만 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2009년도 이전의 그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요게 조금은 바뀌었어요. 이때 70%가 다 넘었었는데 지금 60%한 초반 정도로 이렇게 다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있네요. 60%요 초반 정도가 맞는 거고요. 점점 이 횟수가 늘어가면서 이 유로에 대한, 이때 2007년도 전까지만 해도 유로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보유분이 조금씩 이렇게 70%에서 73%에서 줄어가지고 64% 정도까지 지금 줄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게 이 달러 보유 비율이 많은 나라들이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러는 어느 나라 깊숙이 정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달러 보유와 미국 채권, 이것도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2009년 3월 말 기준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래된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채가 지금 여기 이제 바뀌었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좀 늘어났고 지금 브라질도 3천억 달러까지 늘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게 1200억 달러까지 늘렸기 때문에 점차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달러가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국의 달러 보유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때도 이제 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뭐 거의 4조까지 갔다가 환율 방어안이라고 지금 3조 달러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거의 비율로 봐서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팔아버리니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단지 협박용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이 2009년도 8년도 이 2007년도 8년도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이제 통화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힘으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고, 또 이 버블이 일어나고 나서 이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통해서 달러의 공급을 늘리고, 이 늘린 달러는 글로벌로 더 나가서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만들고, 향후에는 이 달러에 대한 파워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지금 미국이 세워가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금 보유 1위국인 미국이 절대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다. 그리고 이거를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금 다 사가지고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기축통화국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독일금, IMF금, 프랑스금, 이태리금, 뭐 이런 금 ETF, 그 다음에 뭐 이런 각 나라들 금들이 거의 미국에 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물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나라들이 이 금을 지켜야, 그때는 금본위 제도였으니까 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모든 금들을 미국에다 맡기고 이 증서만 줬단 말이에요. 증서만 줬는데 미국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밑인지 아니면 두부럭이나 떨어진 어느 건물 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 있던 금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야, 과연 이게 정말일까요? 이것도 음모론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금은 다 미국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여러 나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금에 대한 반환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도전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경고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정말 이 달러에 대해서 좀 무서운 감도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그 기반을 구축해 놓고 가장 세계에서 큰 25%나 차지하는 소비 시장으로 이 미국 시장이 없이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 요 기타는 뭐 아프리카니 뭐니 후진국들까지 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 차트도 제가 이제 그 엑셀을 통해서 만든 건데 어쨌든 이 비율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1.32% 정도밖에 전체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 이것도 2009년도, 2008년도 지금 세계 GDP 비율로 지금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로 하시고 아마 중국이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늘어났겠죠. 이 중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보시는데 전체 소비 시장에서 이 달러 수입을 안 받아버리면 전체 시장이 정말 그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밖에 없죠.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그 달러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나오면서 이 달러 몰락의 이유하고 기축통화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전 시간에 보시면 제가 이 여러 금융 위기를 통해 가지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걸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 금융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반복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어제 봤죠. 1980년대 남미의 외채 위기, 그리고 1994년도에 멕시코하고 97년대 아시아의 금융 위기. 이거는 달러가 분명히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란 걸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2001년 이제 정보기술 IT, 그러니까 IT 버블이 온 다음에
또 달러가 한번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로 중국 등의 여러 나라가 지금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았듯이 이미 판을 깔아놓은 중국이 쉽게 미국의 달러가 중국한테 무너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제의 호황과 전 세계의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달러의 수요는 더 글로벌에서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나라도 그때 2008년도 10월 달에 통화 수합을 하지 않았으면 좀 위험했을 거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인 미국, 유럽, 동아시아, 산유국 등의 각 지역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는데, 이 자체가 달러예요. 이 전체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이 자체가 달러고,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 산유국 등의 이 지역 역할을 하는 자체가 무역 거래가 달러로 하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쉽게 무너질 수는 없죠. 세계적 불균형을 이미 달러는 만들어 놓고, 유동성 확대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 연준이 달러를 풀고 걷어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보면 이 자산 거품을 형성하고 또 문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기본 틀을 유지하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그거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프라자 합의 당시 일본과 독일의 환율, 그리고 일본의 경제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뭐 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하려다가 뭐 이거 굳이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게,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이유는, 이 달러가 1985년 프라자 합의 때 달러 인덱스가 140달러까지 갔다가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렇게 이 절하가 되면서 달러가, 이 엔화는 이제 절상이 됐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 1,000원짜리 환율이 2,000원 돼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1달러가 2,000원이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1,000원이 되면 1달러를 미국에서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 유튜브 방송을 뒤로 돌려가면서 하나씩 한번 익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달러 인덱스가 이게 지금 1985년 프라자 합의 때 이 14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1997년 이게 95년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다시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이렇게 약세가 보이는 부분인데, 자, 이 강세가 보이고 약세가 보이는 부분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도 이 85년도에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게 90년대까지 95년 이때까지 가면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달러가 강세가 보였다가 이렇게 약세가 보이면서 이 무역 수지하고 재정 적자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재정 수지 이 부분이 플러스가 나버린다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재정 수지가 이런 여기서도 이렇게 그 어마어마했겠지. 이때 당시에 그 화폐 단위로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게 줄고 점점 커지면서 또 이렇게 줄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요번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환율, 인플레이션, 미국 재정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그려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여야 되는지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프라자 합의 때 이제 엔화가 이렇게 달러 강세 기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부터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일본에 몰락이 시작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제1차 환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도 마르크화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 유럽 경제는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많이 이런 그 주관을 가지고 시장은 시장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피해는 없고, 또 이 독일은 여기서 유로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좀 색다르게 이 달러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서 나갔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와 부동산 붕괴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달러에 의해서 달러 공격에 의해서 이 1990년대부터 버블이 이렇게 꺼지면서 잃어버린 이제 수십 년이 나오는 거죠. 뭐 20년, 30년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달러에 도전을 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재밌는 거는 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일본은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가다가 언젠가는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또 이 그 각 나라들이 이 이제 미국의 절하를 요구해 가지고 프라자 합의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오면 분명한 거는 우리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때도 일본의 금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2% 수준까지 왔다 다시 6%까지 올라가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일본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면,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향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익혀두셨으면 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일본의 역대 경제 동향 이런 부분,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화폐 전쟁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G10 국가들이 2009년도, 8년도, 9년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중국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기로 인해서 달러는 남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쉽사리 지금 도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결론을 내보면은 달러는 기존의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편리성이나 그리고 그 파워에 대해서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달러는 너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러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판을 깔아서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를 오늘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향후에 그 미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자산이 늘고 줄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쉽게 왜 달러가 강세로 가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좀 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달러라는 거는 우리가 원화를 쓰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전혀 배제를 하고 경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흐름 자체만 어느 정도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시장을 보시는 데는 크게 실기를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달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